시간에 우리가 이제 5장을 배웠었죠. 그리고 4장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다뤘습니다. 하나는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개선하는 한 대다섯 가지 방법론. 그래서 그 속도와 효율성을 학습에 높이는 그런 방법을,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토픽은 우리가 이제 이니셜라이제이션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 포워드 패스에서 그 너무 작은 값으로 액티베이션 값들이 수렴을, 또 너무 큰 값으로 수렴을 해도 안 된다. 왜냐하면 액티베이션에 의해서 세츄레이션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부분이 어쨌든 딥러닝, 딥하게 쌓은 네트워크의 학습의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라는 말을 했었고, 이제 그걸 응용해서 실제로 학습하는 중간에도 이제 이러한 개념을 도입하는 것을 우리가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했죠. 그래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규 분포 가우시안의 표준 편차를 1로 만들고 평균을 0으로 만드는 그러한 정교화식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노멀라이즈를 하고,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언노멀라이즈를 한다고 그랬었죠. 근데 그 언노멀라이즈에는 감마 베타 값이 원래하고 동일하지가 않기 때문에 100% 원래로 돌아가진 않는다. 특히 앞단에서는 좀 균등하게 처리하고 뒷단에서는 불균등하게 처리하는 게 어떻게 보면 딥러닝 네트워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그런 목적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한 형태로 학습이 자동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4장에서 배운 내용들입니다. 자, 조교 지금까지 소리랑 화면 잘 나가고 있나요? 잘 나가고 있습니까? 네. 그리고 조교, 지금, 이 화면은 녹화되고 있나요? 조교 노트북에서? 네. 자, 번거롭지만 지금 화면이 전원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5장에 들어와서, 영상 인식에 많이 쓰이는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간단히 설명했고, 사실, 뒤에 뭐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나오지만, 특히 정규학부 학생들은 시너미 시스템에서 컨볼루셔널 프로세싱에 대한 개념을 이미 많이 배웠습니다. 그것이 이제 원디멘저널한 개념이 되겠고, 그 원디멘저널한 개념을 투디멘저널하게 확장한 개념이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약간의 이제 구현상의 몇 가지 차이점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이따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겠고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배웠던 풀리 커넥티드 네트워크와 컨볼루셔널 네트워크의 크게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정도의 큰 차이점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한 아웃풋 노드에서 연결된
노드들이 풀리 커넥티드일 때는 모든 인풋 노드가 연결이 되지만 이제 컨볼루셔널 CNN에서는 일부 सब셋에 대해서만 연결이 된다라는 게 첫 번째 중요한 성질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성질은 이렇게 연결된 웨이트 파라메타들이 서로 다 똑같다. 같은 위치에 있는 놈들은 이제 그게 두 번째 중요한 차이성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좀 마이너한 상황인데 이렇게 스파스하고 파라메타를 쉐어링하게 되면 아무래도 표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강하기 위해서 한 레이어를 쪼개서 여러 개 레이어를 쓰는, 여러 개 서브 레이어를 쓰는 그런 개념, 즉 필터 또는 커널을 컨볼루셔널 필터에 해당되는 거죠. 시노미 시스템에서 배운 임펄스 리스폰스에 해당됩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 개 써서 각 그 필터당 하나의 아웃풋 서브 레이어가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아웃풋 서브 레이어를 보통 이 CNN에서는 채널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CNN이 이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사실은 좀 깊이 들어가면 생물학적인 태생 배경도 있습니다. 사람의 두뇌, 특히 시각신경이 CNN과 같이 어떻게 보면 어떤 주어진 주변의 정보만 가지고 계속 요약해 나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를 모델이다라고 보면 되겠고, 자, CNN은 1D에 적용할 수도 있고 2D는 이제 일반적인 영상이죠. 또 뭐 예를 들면 메디컬 이미지 같은 것들은 이런 것들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파스 이제 커넥션은 우리가 이 노드에 대해서 위에 5개 노드가 다 연결이 되는 게 아니고 자기 근처에 있는 3개만 연결이 되는 이제 그런 다 연결한다. 뭐 이런 차이를 얘기했었죠. 그래서 인풋 노드 관점이고 아웃풋 노드 관점에서 같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되겠고, fully connected 네트워크는 이런 dense connection, 즉 한 아웃풋 노드에 이렇게 그 하나의 아웃풋 노드에 3개씩 연결이 되고 처음 5개 인풋 어, 그
예를 들면 지금 339 하고 두 개니까 13개가 있는데 13개의 파라미터가 있는 게 아니고 딱 3개의 파라미터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왼쪽, 가운데, 오른쪽. 마지막 끝에는 왼쪽이 없으니까 생략이 되어 있는 거죠. 여기도 오른쪽이 없으니까 생략이 되어 있고요. 자, 반면에 이제 플리 커넥트 네트워크는 모든 엣지에 다 다른 파라미터를 갖는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한번 계산량 측면에서 한번 비교를 해보자.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인풋이 하나에 320 by 280이라는 투디멘저널 어레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이제 이미지가 하나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커널 사이즈가 2 by 1이라는 것은 두 개의 데이터를 한 번씩 이동해 나가면서 프로세싱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두 개를 연결해서 하나의 아웃풋노드가 나오고 그 두 개를 프로세싱한 다음에 또 하나의 아웃풋노드가 나오고 자, 그런 구조를 갖는다는 얘기죠. 자, 그랬을 때 이 커널은 필터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네, 커널의 사이즈는 2개고 일반적인 fully connected network, dense matrix라고 하겠죠. 자, 그런 경우에 인풋 이미지를 아웃풋이 319 by 280이다. 이 위트스가 하나 줄었죠. 아웃풋 노드 또는 픽셀별 인풋 노드의 모든 가능한 조합을 생각해 보면 이게 아웃풋의 노드의 개수고 이게 인풋의 노드의 개수죠. 다 곱해버리면 약 한 80억 개의 파라미터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엄청난 차이를 볼 수가 있죠. 즉, 우리가 지금까지 4장까지 배웠던 플리 커넥티드 네트워크와 CNN은 한 10억 배의 파라미터의 숫자의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은 파라미터로 더 효율적인 프로세싱을 하기 때문에 CNN이 영상 처리에 굉장히 유리하다는 거여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좀 특이한 상황인데 컨볼루션과 덴스의 중간 정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컨볼루션처럼 커널 사이즈는 2개, 스파스 커넥션은 2개씩 하고 있지만 파라미터 쉐어링을 안 하는, 즉 이렇게 한 번씩 갈 때마다 다른 파라미터를 쓰는 경우 자, 그러면 아웃풋 노드마다 다른 파라미터가 있으니까 이때는 17만 개의 파라미터가 생기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여러분들이 한번 숙제로 해볼 일인데요. 자, 이렇게 프로세싱을 할 때 덧셈과 곱셈의 개수가 얼마큼 되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2 by 1 커널이 있다. 즉 이런 모양입니다. 즉 2번 곱하고 한 번 더해주는 즉 덧셈과 곱셈의 개수의 합이 3이죠. 그리고 아웃풋 노드의 개수를 곱해버리면 한 26만 번의 연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풀리 커넥티드인 경우는 모든 커넥션에 대해서 다 한 번씩 곱해야 되죠. 그리고 대략 그만큼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의 숫자의 한 2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한 160억 번의 연산을 해야 되는 즉 10의 5승에서 10의 10승이니까 한 10만 배 정도의 연산량의 세이빙을 할 수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파스하지만 파라미터 쉐어링이 없는 거는 연산량은 CNN과 컨볼루션과 동일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왜 이렇게 되는지 집에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CNN의 좀 디테일인데요. 스트라이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아웃풋 노드를 하나씩 스킵해 나가는
방법론을 스트라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트라이드 2면 둘 중에 하나는 스킵을 해나간다. 스트라이드 3면 셋 중에 한 번만 스킵을 안 하고 두 번은 스킵해버린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라이드가 4면은 4개 중에 하나만 아웃풋을 뽑고 나머지 3개는 스킵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스트라이드 2일 때는 사실은 여기에 이런 노드가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자, 이거를 생략한다는 얘기죠. 자, 이거는 결국 뭐냐면 밑에와 같은 그냥 스트라이드가 1인 그러니까 일반적인 정상적인 컨볼루션에서 이렇게 하나씩 스킵해 나가는 자, 이걸 여러분들이 시너미 시스템에서 다운 샘플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 샘플 중에 2개 중에 하나는 버리는 것과 이 2개가 사실은 이퀴벌런트하다. 위하고 아래가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스트라이드를 왜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스트라이드를 하는 이유는 다운 샘플링을 하기 위함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자, 1차원에서는 다운 샘플링, 그러니까 샘플의 수가 주는 거고, 2차원에서는 영상의 이미지의 크기가, 뭐, 스트라이드가 2면 2분의 1씩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즉, 수평과 수직 축이 둘 다 2분의 1씩 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디테일인데, 제로 패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어떤 개념이냐면, 그냥 컨볼루션을 적용을 하면, 그 이미지의 사이즈 또는 픽셀의 사이즈가 자꾸 줄어들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필터의 사이즈가, 즉, 아까 스파스 커넥션을 할 때 연결된 개수, 요거를 이제 필터의 사이즈라고 합니다. 그럼 커널의 사이즈라고 하고요. 이게 6개가 되죠. 그럼 6개의 웨이 파라미터만 주어진다라는 얘기죠. 자, 한 레이어에 토탈 웨이 파라미터는 6개뿐이 없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런 식으로 프로세싱을 하다 보면 이 점점 아웃풋 노드의 개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6개면 뭐 예를 들면 6개 빼기 1 요만큼 그러니까 5개씩 줄어드는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5개씩 줄어드는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미지 사이즈나 데이터 사이즈를 이런 식으로 뭐라 그럴까요? 그냥 의미 없이 줄이는 것을 방지하고 싶을 때 제로 패딩을 한다는 얘기죠. 아까 5개씩 준다 그랬죠? 그걸 방지를 하려면 강제로 밖에 5개 픽셀 또는 샘플을 붙여버리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붙여놓으면 똑같은 하얀 게 오리지널 개수고요. 하얀 거의 개수는 그대로 유지된다. 근데 여기는 아웃풋이든 인풋이든 이 까만 픽셀들은 제로 값을 갖는, 즉 의미 없는 데이터를 집어넣는다는 얘기죠. 자, 의미 없는 데이터를 어떤 아웃풋 노드의 개수를 인풋 노드의 개수와 동일하게 또는 아웃풋 픽셀 사이즈를 이미지 사이즈를 인풋 픽셀 사이즈하고 동일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제로 패딩을 진행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차이점이 있다 그랬죠? 풀리 커넥티드보다 하나는 스파스, 하나는 파라미터 쉐어링,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여러 개의 필터를 아무래도 파라미터 숫자를 줄이다 보니까 방금 우리가 이 페이지에서 파라미터 수가 엄청나게 줄은 걸 봤죠? 거의 10억 배가 줄어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파라미터 숫자가 줄다 보니까 능히 얘기했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이 없다고 했었죠. 파라미터
숫자를 줄이면 연산량은 줄지만 편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거를 보강하기 위해서, 자, 이게 첫 번째 레이어, 인풋 레이어고, 이게 첫 번째 레이어다라고 봤을 때, 기존의 CNN은 원래 여기서 요 파란색 그 커널들만 있는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레이어를 서브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를 해서 또 다른 필터를 써서, 즉 여기서 파란색 필터들은 3개의 별도의 필터를 가지고 있고, 빨간색 필터들도 별도의 필터 값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웨이트 파라미터의 개수는 아까 3개였는데 이런 게 파란 거하고 빨간 게 2개가 있죠. 지금 6개가 됩니다. 따라서 파라미터의 숫자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대신에 이거 전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첫 번째 레이어가 되고, 그 첫 번째 레이어가 이렇게 파란 필터에 해당하는 첫 번째 서브 레이어, 빨간 필터에 해당하는 두 번째 서브 레이어. 자, 이렇게 개선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선이라기보다는 변형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여기서 필터 2개만 얘기했지만, 생각해보면 3개를 해도 되고 4개를 해도 임의의 K개를 해도 되겠죠. 그래서 K개 필터 또는 K개의 커널을 쓰게 된다라는 얘기고, 이때 각각의, 여기서는 원디멘저널을 예시를 들었지만 2디멘저널에서는 이 각각의 서브 레이어를 채널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예시는 원디멘저널한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를 다뤘고요. 이거는 사실 영상 처리가 대부분의 응용이기 때문에 CNN은 원디멘저널한 필터는 CNN은 어떤 타임 시리즈 같은 그런, 예를 들면 의료 데이터에서 EKG 같은 심전도 같은 그런 데이터가 아닌 경우는 거의 쓰는 일이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영상 처리용으로 2디멘저널한 데이터를 다루게 된다 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2디멘저널한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시를 하기 위해서 실제로 영상은 되게 크지만, 아까도 나왔지만 300x 200 정도 되지만, 인풋 영상이 6x6 어레이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요 각각의 어레이 엘리멘트들이 영상에서는 픽셀이라고 부릅니다. 픽처 엘리멘트의 약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픽셀은 혹시라도 궁금한 분들 있다면.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행렬의 각 그 엘리멘트를 픽셀이라고 봐도 좋고요. 자, 조금 이따가 별도로 설명을 하겠지만, 자, 흑백 이미지일 때는 이렇게 2디멘저널 어레이지만, 우리가 컬러 이미지일 때는 컬러는 RGB 컬러로 레드, 그린, 블루로 이루어진다는 걸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2x2, 6x6 2D 이미지가 3장이 겹치게 들어옵니다. 뒤에 요게 R이고 요게 G고 또 하나 이제 6x6에서 요런 것을 이제 뎁스라고 하는데, 뎁스 3인 그런 컬러 이미지를 처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3D 데이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전히 컬러는 이쪽이 별도의 공간적인 의미를 갖지 않는 한은 이걸 3D 데이터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편의상 수학적으로는 3D 데이터지만 공간적인 의미를 갖는 거는 여기서 X, Y축 말고는 없죠. 이 뎁스는 공간이라기보다는 컬러에 대한 좌표이기 때문에 공간 좌표에 해당되지 않는 거는 카운트하지 않는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D 이미지 프로세싱이라고 하지만 실제 RGB 컬러가 있어서 약간의 3D 같은 개념이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조교 혹시 뭐 현재까지 잘 들리고 있죠? 잘 들리고 있나요? 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2디멘저널한 필터는 이제 1디멘저널한 CNN하고 다르게 필터 자체도 2디멘저널하게 생겼습니다. 여기서 3x3 필터, 첫 번째 필터 또는 첫 번째 커널, 두 번째 필터, 두 번째 커널도 3x3죠. 근데 각각 다른 값들을 갖게 되고, 자, 요 녹색 부분, 그 다음에 이 주황색 부분에 있는 숫자들이 사실은 웨이트 파라미터가 되고 이게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학습이 된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필터들이 K개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각 K개 필터별로 바이어스 텀이 하나씩 들어갑니다. 첫 번째 그린 필터에 대해서 1이 바이어스가 되고 이것도 역시 트레이너블 파라미터죠. 두 번째 필터에 대해서도 두 번째 바이어스 텀, 즉 여기에 있는 6개의 필터로 프로세싱을 한 다음에 아웃풋 노드를 계산할 때 이 값을 더해준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는가 한번 볼까요? 자, 그린을 예시를 들면 자, 첫 번째 아웃풋 노드 픽셀 구사할 땐 이 그린 매스크라고 하는데 이 필터나 매스크나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매스크를 좌상단에 붙여놓고 이 겹치는 부분들끼리 다 곱해줍니다. 여기서 올 제로고 4하고 마이너스 4만 있으니까 4 곱하기 0 마이너스 4 곱하기 5죠. 마이너스 20이 됩니다. 거기에 바이어스 텀 마이너스 1이 돼서 마이너스 19가 되는 거고요. 자, 이미 뭐 다 아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냥 곱하시면서 한 번 더 설명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아웃풋 픽셀 하나씩 또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위에 행에서 두 번째 칼럼에 해당하는 아웃풋 노드는 자, 같은 마스크를 여기다 집어넣고 4하고 마이너스 4가 곱해지죠. 그러면 4 더하기 마이너스 12니까 마이너스 8이 되고 거기다 1을 더하면 마이너스 7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제일 좌상단에서 시작해서 하나씩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끝까지 오면 그 다음부터는 더 못 나가니까 다시 위에서 하나 내려와서 다시 좌상단에서 시작해서 계속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다시 좌에서 우로 가는 형태로 계속 이렇게 스캔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마지막 픽셀은 이 위치에서 이 값이 계산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금방 알 수 있듯이 이따 이제 우리가 계산식을 하나 얘기할 텐데 커널 사이즈가 각 디멘전별로 3이면 픽셀 수가 하나씩 줄어듭니다. 자, 그래서 수평축으로 지금 6개 픽셀이 있었는데 아웃풋 픽셀이 4개가 됐죠. 자,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이 모양이 살짝 달라지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컨볼루셔널 네트워크 CNN의 어떻게 보면 뭔가 특징이자 어떻게 보면 또 약간의 뭐 단점으로 보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걸 없애기 위해서 패딩을 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얼마큼 패딩을 하느냐면 이제 좌우에 한 픽셀씩 2개씩 없어지니까 2개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좌우에 하나씩, 그다음에 위아래로 하나씩 제로를 넣어주고 하면 이게 4x4가 아니고 6x6로도 연산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집에서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리니어 프로세싱만 한 거죠. 웨이트 파라미터를 곱하고 바이어스만 넣은 형태고, 컨볼루션 구조를 이용해서. 자, 반드시 뉴럴 네트워크이니까 액티베이션 펑션이 들어가야 되죠. 자, 렐루를 쓴다고 가정했을 때, 앞에서 이런 이제 리니어 프로세싱 결과값들이 나왔는데, 렐루의 정의는 뭐냐? 음수값은 다 제로로 만들고, 양수만 그대로 살려놓자라는 게 렐루의 정의죠. 그러면 이 두 번째 행은과 마지막 숫자, 연원만 살아있고 나머지는 다 제로가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액티베이션 펑션이 적용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풀링이라는 개념이 일종의 스트라이드랑 좀 비슷한 개념입니다. 즉, 아웃풋을 샘플링을 하는 이제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x2 맥스 풀링이라는 건 뭐냐? 매스크를 두 번 2x2를 더한 다음에 여기서 가장 큰 맥스 풀링이라는 건 가장 큰 값. 이 네 개 중에 가장 큰 값을 아웃풋으로 그 다음 2x2에서 아웃풋으로 내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이 맥스 풀링을 하는 이유 목적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미지 사이즈를 반으로 줄이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미지 사이즈를 반으로 줄이면 정보가 많이 성실이 되겠죠. 자, 그거를 보강하기 위해서 아까 언급했던 요 커널의 개수를 보통은 2배로 늘려줍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해서 총 6개로. 그래서 이미지 사이즈는 줄지만 뎁스가 늘어나는 형태로 해서 그 어떤 정보의 손실을 방지하는 그런 어떤 전략을 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웃풋 사이즈와 인풋 사이즈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뭐 식으로 표현해 볼 수가 있죠. 자, 인풋이 아까 2디멘저널 공간적인 좌표 두 개가 있고, 즉 수평축의 픽셀의 개수, 수직축의 픽셀의 개수, width, height죠. 그 다음에 RGB 같은 뎁스가 있다 그랬죠. 그리고 중간 과정에서는 이 뎁스가 이전 단계의 커널 개수하고 같습니다. 이전 레이어에. 그래서 이따가 좀 더 구체적인 예시를 들겠고요. 자, 그래서 아웃풋의 그 픽셀 사이즈와 뎁스는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아웃풋의 픽셀 사이즈는 방금 설명했듯이 현재 레이어에서의 커널의 개수하고 같고, 자, 커널의 개수하고 아웃풋의 뎁스 또는 채널의 개수는 동일하다고 그랬죠.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수직 수평축이 같은 식인데, 자, 수평축의 사이즈는 어떻게 변하냐면, 다소 복잡합니다. 일단 편의상 스트라이드가 S라고 보고, 그 다음에 필터의 개수가 예를 들어 3x3다 그러면 F가 3이고 5x5다 그러면 5가 됩니다. 그리고 패딩은 한쪽 사이드에만 넣는, 그러니까 오른쪽에만 넣는 패딩 픽셀의 개수를 P라고 합니다. 그럼 오른쪽하고 왼쪽은 보통 동일하게 넣죠. 약간 살짝 다르게 넣는 경우도 있었지만,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 살짝 다르게 됐었죠. 왼쪽에는 3개 넣고 오른쪽에는 2개 넣고, 뭐 이렇게 못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2P가 P가 인티저이면 보통 짝수여야 되지만 2P를 그냥 홀수인 5로 놔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합니다. 2P가 일종의 로스되는 픽셀의 개수 또는 제로 패딩을 하는 개수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스트라이드가 1인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스트라이드가 1이니까, 그리고 패딩도 제로다 라고 보면 이게 없어지죠. 그래서 패딩도 없고 스트라이드 없다 그러면 인풋
사이즈에서 필터 사이즈 빼고 하나 더 더해주는 형태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예시로 봤듯이 필터 사이즈가 방금 전에 예시에서 보면 필터 사이즈가 3x3였죠. 그래서 원래 3개에서 빼주고 하나 더 더해주니까 2개가 없어지는 꼴이 되겠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필터 사이즈에서 1을 뺀 것만큼 계속 인풋 사이즈가 줄어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웃풋의 그 수평 픽셀의 개수, 그 다음에 아웃풋의 수직 픽셀의 개수를 우리가 지금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사실은 이 식은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되는가는 한번 예시를 가지고 한번 검증을 해보기 바랍니다. 뭐 유도라기보다는 이게 왜 이렇게 맞아떨어지는가를 한번 실제 이런 다양한 경우를 가지고 한번 실제 예시를 만들어서 간단한 사이즈의 인풋 사이즈 뭐 이런 것들이 6x6다 6x6 3다 이런 식의 간단한 예시를 만들어서 한번 검증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더 중요한 개념은 이 필터라는 것들이 웨이트 파라미터에 해당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사전까지 배웠던 그 웨이트 파라미터의 개수가 몇 개인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2디멘저널한 CNN에서는. 자, 웨이트 파라미터는 이 필터 사이즈하고 직결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수평축의 사이즈고 수직축의 사이즈가 있으니까 그 F 곱하기 F만큼의 필터 사이즈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인풋 레이어에서 뎁스 부분이 있다고 그랬죠. 가장 앞에 있는 인풋은 요 D1이 3가 되지만 RGB로 그 뒤로 갈수록 3가 아니고 이게 뭐 의미를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의미의 뭐 숫자 16, 32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간 좌표는 2디멘저널이지만 인풋은 3디멘저널한 데이터를 잡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각각의 데이터에 대해서 웨이트들이 곱해져야 돼서 실제 파라미터의 개수는 3디멘저널한 볼륨이 되겠습니다. 2x2, 그 다음에 뎁스까지 해당되는. 그래서 F가 예를 들어 3이다. 그리고 뎁스가 3이다. 그러면 27개의 파라미터가 있는, 즉 3x3, D류도 3x3이 있는 이런 직면체의 볼륨에 있는 값들이 다 파라미터가 된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루빅스 큐브 같은 모양이 되어버렸네요. 자, 그리고 이런 필터 또는 커널이 K개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총 웨이브 파라미터의 개수는 이만큼이 된다. 그래서 생각보다 꽤 많고요. 그 다음에 바이어스 텀은 필터의 개수만큼 있다. 그래서 요 리니어 웨이트 파라미터 플러스 바이어스에 해당하는 K. 그래서 이렇게 더한 것이 토탈 그 파라미터의 개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번 유도해 보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이제 CNN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디테일을 좀 설명한 거고요. 이제 이 CNN이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의 발전 관점에서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CNN이 실제로 나온 개념은 사실 훨씬 전인데 1990년대가 아니고 1980년대였지만 이거를 실제로 실용화한 사람이 바로 2018년에 튜링 어워드를 받은 얀 루쿤이라는 지금 NYU에 있는 교수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메타의 또 그 칩 AI
사이언티스트를 맡고 있습니다. 1990년대에 CNN을 어떻게 보면 처음 실용화한 공로로 굉장히 유명해졌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게 아무래도 초창기의 네트워크이다 보니까 레이어를 많이 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를 2개, 그 다음에 뒤에 풀리 커넥티드 네트워크, 가우시안 네트워크도 풀리 커넥티드 들어가면 3개, 그래서 총 5개 레이어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맥스플링 같은 서브셋 등이 2번 들어가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5레이어의 아주 간단한 네트워크로 필기체를 숫자를 인식하는 그런 네트워크를 처음 적용했다라는 거고요. 자, 이게 우리가 지난 챕터에서 배웠던 이니셜라이제이션이라든가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나오기 전 기술이기 때문에 5레이어만 해도 그 당시에는 굉장히 딥한 네트워크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학습을 시켰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12년에 힌튼 교수 랩의 대학원생이었던 알렉스 크리첰스키라는 사람이 알렉스 네트워크라는 거를 만들었고요. 자, 이게 중요한 이유는 기술 발전에 있어서 처음으로 그 이전에 전통적인 AI가 아닌 어떤 컴퓨터 비전의 모든 방법론들을 다 성능을 능가해버리는 최초의 알고리즘이 됐고, 거의 사람의 판단 능력에 가까워지는, 즉 거의 슈퍼휴먼 퍼포먼스를 보이게 된 그런 네트워크가 바로 이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기반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역시 네트워크가 이렇게 많이 쌓여있지 않습니다. 컨볼루셔널 네트워크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풀리 커넥티드 네트워크 하나, 둘, 셋. 그래서 총 6레이어로 이루어져 있고요. 중간중간에 맥스플링이 있죠. 맥스플링이 3번 쓰인, 그래서 6레이어 네트워크이고 맥스플링이 3번 쓰인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는 방법은 여기에 있는 조그만 이런 사각형들이 커널의 사이즈입니다. 11 by 11 그리고 5 by 5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요. 자, 뭐 여기서 예시를 하나 들어보면 아까 나왔던 식을 좀 응용을 해서 지금 인풋이 224 by 224인데 아웃풋이 지금 55 by 55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나온 배경을 생각해 보면 아까 식에서 55는 54 더하기 1로 볼 수 있고, 스트라이드가 4라는 얘기는 S가 4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4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4배가 되면 곱하기 4 하면 216이 되겠죠. 자, 여기 어떤 부분에 해당되냐면 바로 자, 1은 이미 빼줬고 이 부분에 해당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W-F 플러스 2P, 즉 지금 목적은 뭐냐면 2P, 즉 패딩을 얼마큼 했느냐를 찾아보겠다는 얘기죠. 자, F는 11이죠. 그래서 input W1은 2 to 4, F는 11. 자, 2P는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이 숫자 216하고 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213이고 이놈은 3이 돼야겠죠. 그래서 패딩을 세 픽스를 했다
라는 거를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무슨 얘기냐면 왼쪽에 2개 픽셀, 오른쪽에 1개 픽셀을 적용했다 라고 뭐 정확하게 이렇게 구현했는지는 뭐 논문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겠지만 현재 나와 있는 그림으로는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나오는 식들을 가지고 패딩을 얼마큼을 했는지를 역으로 추정을 할 수 있으니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각 단계별로 CNN 단계가 이거죠. 단계별로 한번 체크해 보기 바랍니다. 자, 알렉스넷이 2012년에 이제 이런 이미지넷이라는 챌린지가 있습니다. ISPS라고 거기서 이제 우승을 한 알고리즘이고 1년인가 2년 뒤에 우승한 알고리즘이 아마 구글에서 만든 2년 뒤 구글에서 만든 알고리즘이 우승을 했는데 그때 2위를 한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VGG 네트워크라고 하고 이 VGG 네트워크가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구조고 뭔가 표준화된 구조라서 실제로 2위의 성능을 보였지만 사람들이 더 많이 사용을 했다 라는 얘기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어떤 뭐 방송의 가수들 오디션 챌린지 같은 걸 많이 하죠. 그런 데서 1위를 하는 사람보다 2위를 하는 사람이 더 인기를 끄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런 경우를 많이 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면에서 이 VGG 네트워크가 2위를 했지만은 실제로 더 사람들이 popular하게 많이 쓰이고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건 하나의 구조를 갖지 않고요. 총 6개 다른 구조가 있는데 11레이어짜리 2개, 13레이어, 16레이어짜리 2개, 19레이어짜리 2개, 그 다음에 이게 프리커넥트 레이어 3개 있어서 요까지 합치면 총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만큼의 레이어를 씁니다. 자, 이 테이블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뭐 예를 들어 콤부 3 256이다 라는 얘기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F가 3이고 즉 3x3 커널을 쓴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K가 256이라는 총 256개 필터를 쓴다 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중간 단계 맥스풀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그 스페이셜 도메인 즉 픽셀의 2차원 사이즈가 2분의 1씩 줄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줄 때마다 이 커널의 개수는 2개씩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봤던 대로 전체의 어떤 정보를 잃지 않게 해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액티베이션 값들 노드들의 정보, 다음 레이어의 노드들의 개수가 어느 정도 그대로 유지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2014년에 1위를 한 네트워크가 있는데 구글넷이라고 부릅니다. 1위를 해서 탑5의 어떤 물체 안에 그라운드 트루스가 탑5에 예측한 것 중에 들어오는 확률이 탑5 에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거기 안 들어오는 에러 맞추는 확률이 93.3%라는 얘기죠. 6.7%의 에러로 우승을 했는데 자, 지금은 이 네트워크를 아무도 안 씁니다. 왜냐면 너무 많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잡한 이유는 네트워크를 우리가 지금까지 네트워크들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직렬 연결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놈은 병렬 연결 구조도 활용을 합니다. 여기 한 블락을 90도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이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게 프로세싱하는 방향이 이렇게 되는데 원래는 요거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병렬 연결한 컨볼루셔널 레이어들을 4개를
연산을 한 다음에 여기서 컨캐터네이션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결과들을 뭐 어떤 3디멘전한 볼륨들이 나오겠죠. 같은 사이즈라고 가정을 했을 때 실제로 이제 패딩을 조절하면 같은 사이즈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같은 사이즈로 해서 그것들을 또 다른 캡스로 계속 겹쳐주는, 즉 채널 수를 여기에 있는 것들을 다 더해주는 형태로 마지막 아웃풋을 형성하는 것을 컨캐터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즉 아웃풋 3디멘저널 볼륨들을 뒤로 차곡차곡 쌓는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런 직병렬 연결된 컨볼루셔널 네트워크 구조를 인셉션 모듈이라고 하는데 지금 복잡해서 아무도 안 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레즈넷이라는 개념이 되겠고요. 자, 이게 우리가 지난 챕터에서 그 이니셜라이제이션 할 때 렐루를 썼을 때 파워가 자꾸 2분의 1씩 주는 문제가 있었죠. 그거를 해결한 사람이 바로 카이밍헤였습니다. 이니셜라이제이션 쪽에도 역격한 경우가 있었고 오늘 또는 뭐 CNN 전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레즈넷이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 중에 여러분들이 딱 하나만 기억을 해야 된다 한다면 레즈넷의 원리만 기억을 하면 충분합니다. 자, 이 레즈넷의 기본 개념이 어떻게 되는가를 좀 한번 들여다보면요. 기존 네트워크, CNN이든 풀리 커넥티드 네트워크이든 프로세싱이 위에서 아래로, 포워드 프로세싱이 위에서 아래로 진행된다고 볼 때 두 개의 레이어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 있겠죠? 직렬로. 근데 이 레즈넷은 리지듀얼 네트의 약자인데, 리지듀얼 네트워크의 이 리지듀얼 네트워크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스킵 커넥션이라고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두 개의 레이어를 통과한 다음에 각각 액티베이션 통과를 하는데 두 번째 레이어 액티베이션 통과하기 전에, 즉 프리액티베이션이죠. 프리액티베이션 값에다가 전전 레이어의 인풋을 가져다가 더해주는 이런 구조를 갖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냥 플레인 네트워크 CNN은 이런 건데 두 개씩 건너가면서 인풋을 아웃풋에 더해주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죠. 자, 이게 스킵 커넥션이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CNN에서의 개념이 되겠고요. 사실은 나중에 우리가 배우는 트랜스포머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쓰이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나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 지난 한 10년, 15년간 AI 분야에 세 가지 큰 혁신이 있었는데 첫 번째 혁신이 바로 오늘 배우는 이 스킵 커넥션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지난 15년 가장 중요한 AI의 발전에 가장 큰 공헌을 한 개념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혁신은 이제 생성형 AI를 개념을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실용화시킨 개념. 지난번에 우리가 슈퍼스타 3명이 있었다 그랬죠. 사실은 레즈넷을 만든 카이밍헤가 그 중에 한 명이고 생성형 AI의 발전을 시킨, 그러니까 처음 생성형 AI를 실제로 그 가능성을 제시한 방법론이 겐이라는 방법이죠. 그걸 이제
이안 쿠페올러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슈퍼스타이고 두 번째 중요한 혁신을 만든 거고요. 자, 세 번째는 나중에 우리가 이제 NLP에서 배울 트랜스포머에서 매우 중요하게 쓰이는 어텐션이라는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중요한 혁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한 개념이 되겠고요. 자, 이게 왜 중요한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4장을 배운 이유가 뭐냐면 학습 딥하게 레이어를 쌓으면 학습이 잘 안 일어난다. 즉 이니셜라이제이션 때문에도 잘 안 일어나고 학습 중간에도 자꾸 액티베이션 값들이 뭐 블로업을 하거나 그러니까 아니면 너무 작아지거나 이런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노멀라이즈하는 그런 개념을 배웠죠. 학습을 안정화시키는. 즉 딥하게 쌓을수록 학습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학습이 어렵다는 얘기를 좀 다르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난번 4장에서도 배웠듯이 뒤쪽에서 계산된 이쪽이죠. 계산된 그레디언트가 앞단으로 앞 레이어로 전달이 안 되는 상황을 가장 뭐라 그럴까요?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킵 커넥션은 바로 이러한 문제를 단숨에 해결하는 방법. 즉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스킵 커넥션을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그레디언트의 뭔가 고속도로를 새로 뚫어놓는, 즉 백워드 패스의 고속도로를 뚫어놓는 어떤 개념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3장에서 배운 백프로포게이션의 기본 원리하고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여기서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데, 자, 이게 플러스 사인 있죠. 자, 그러면 그레디언트가 뒷단에서 전달이 될 때 우리가 백프로포게이션 기본 원리 2개에서 한 3개를 배웠는데, 첫 번째 원리가 덧셈에 관한 백프랍이었죠. 자, 그래서 이 스킵 커넥션이 없을 때는 그레디언트가 이렇게 레이어를 2개를 통과하면서 뭔가 이 액티베이션 값들이 작은 값을 가질 때는 사라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플러스 사인이 있다는 얘기는 그레디언트가 이런 여러 레이어를 통과하지 않고 전전 레이어로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죠. 그래서 그레디언트가 잘 통과되는 그런 어떤 바이패스 하이웨이를 만들었다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레즈넷의 전체 34개의 레이어를 갖는 구조가 되겠는데, 그레디언트가 여기서 계산이 되면 기존엔 이 레이어를 다 통과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제일 앞단을 그냥 바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니까 레이어를 하나도 안 통과하고 바로 그레디언트가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고, 이게 CNN에서만 쓰였다면 의미가 없었을 수 있는데 트랜스포머에서도 기본적으로 핵심적으로 쓰이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다 라는 관점에서 이 개념의 중요도를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게 지난 한 15년간 AI 전체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혁신이다 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돌아가서 음미해 보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파라미터의 개수와 메모리의 개수, 이제 포워드 패스에서 액티베이션 값들을
우리가 저장을 해둬야 됩니다. 왜 저장을 하는가 생각을 해보면, 한 레이어를 통과하고 다음 레이어로 계산이 됐을 때 이전 레이어는 지워버려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자, 그 말은 포워드 패스만 생각하면 그 말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백워드 패스, 자, 수천 조짜리 식이 있었죠. 다시 한번 쓰면 네 번째 레이어의 파라메타에 대한 그레이디언트는 네 번째 레이어의 그 인풋 포스트 액티베이션 값하고 그 다음에 그 이전 레이어에서 들어오는 그레이디언트 값을 곱하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면 이게 백워드 패스의 핵심인데 백워드 패스의 그레이디언트를 구하려면 각 레이어별로 모든 레이어에 대해서 포스트 액티베이션 값을 저장을 해둬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따라서 백워드 패스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포워드 액티베이션, 즉 포스트 액티베이션 값 각 레이어별로를 다 저장을 해 놔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말은 메모리가 많이 필요해진다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VGGnet 아까 나왔던 16 레이어 인풋이 2to4 by 2to4고 RGB 3 디멘전 뎁스가 있다. 그리고 컴프 레이어들이 이렇게 이제 13개가 불러있을 때, 붙어있을 때 중간중간에 이제 맥스 플린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포스트 액티베이션 값들이 저장되는 공간, 여기서는 인풋 이미지에 메모리까지 포함해서 인풋이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컴플레이어에서의 그 아웃풋 노드의 개수는 이제 2to4 by 2to4하고 커널의 개수는 커널의 개수하고 아웃풋 뎁스는 같다 그랬죠. 자, 이게 포스트 액티베이션 픽셀의 개수하고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다 곱하면 3.2밀리언이 되고, 자, 이런 식으로 포스트 액티베이션 값들을 다 계산한 것이 빨간색이 되겠고요. 그래서 총 24메가 어떤 포스트 액티베이션 값이 되겠고, 그거를 32비트로 표현한다고 하면 플로팅 포인트 4바이트가 필요하죠. 96메가바이트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델타 값을 계산하려면 그 같은 개수만큼, 이건 사실 프리 액티베이션에 대한 것이지만 어쨌든 사이즈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델타까지 고려하면 총 2배가 될 수 있다. 196이 아니고 200이죠. 96이 아니고 192개가 되는 그런 192메가 바이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거는 파라메타도 저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컴플레이어가 커널의 개수가 64개고 인풋이 24 by 24 아웃풋이 사이즈가 24 by 24 64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파라메타는 FF 곱하기 D1이라고 그랬죠. 33 곱하기 3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의 커널에 해당하는 파라미터 개수고, 그런 필터가 64개가 있다고 그랬죠. K를 곱한다고 했습니다. 앞에 식을 보면 돌아가서 어디에 해당되냐면 바로 요 식에 해당됩니다. 요 식을 그대로 적용한 거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적용해서 각 레이어별로 여러분들이 한번 숙제로 다 계산을 해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1억 한 3천만 개 정도의 파라미터가 존재하고,
자, 이것도 뭐 플로팅 포인트로 저장한다 그러면 곱하기 4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5억 개 정도이 5억 바이트 정도가 필요해진다.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VGG 네트워크 또는 임의의 CNN 네트워크가 주어졌을 때 메모리가 어느 정도 필요한가? 즉, 포워드 패스 액티베이션을 저장하는 공간, 그 다음 파라미터를 저장하는 공간을 분리해서 파라미터는 이제 커널의 개수 파라미터입니다. 계산을 해볼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참고로 커널의 개수만큼 바이어스가 주어지는데 사실은 그 바이어스는 한 아웃풋 뎁스마다만 계산되니까 여기서 계산된 게 굉장히 미미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카운팅을 안 해도 실제 크게 계산된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전에 중요하다는 레즈넷은 총 논문상 한 5개 종류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2개의 레이어들을 스키 커넥션으로 연결했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34레이어가 예시가 되겠는데 2개의 레이어를 모은 거가 3개 블락이 있다. 그 다음에 2개 레이어 모은 거를 그래서 4개 블락이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노테이션들을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마지막에 플리커넥트 레이어가 하나 더 있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파트 1이 되겠고요. CNN의 파트 2는 약간 응용으로 들어가세요. 잠깐만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응용에서는 이제 CNN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가 그 내부를 좀 해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레이어별로 어떤 역할들을 하는가라는 것들을 해부하는 방법으로 이제 CNN의 각 레이어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 예를 들면 그레디언트 값이라든가 아니면 액티베이션 값들을 실제로 이미지 형태로 표현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비주얼라이제이션, CNN 비주얼라이제이션으로 한다. 나중입니다. 그래서 CNN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조금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영상 인식에 CNN이 가장 많이 쓰이는데, 이제 이런 분야를 컴퓨터 비전이라고 하죠. 컴퓨터 비전의 한 3가지 토픽에 대해서 이제 모두 CNN이 쓰이고 있는데, 어떤 기술로 쓰이고 있는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주얼라이즈를 하는 방법론 중에 상당히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여기서 소개 안 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드 캠이라든가, 그래드 캠 같은 방법들이 있는데, 이제 그것들은 이렇게,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꼭 중요한 내용들은 아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최적화 방법론으로 그레디언트를 활용해서 어떤 특정 물체가
어떻게 그 인지가 되고 있는가를 한번 알아보자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개념이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데, 어떤 이미지넷 같은 것들은 이제 1000개의 물체를 구별하는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레이어가 이제 1000개의 어떤 프리커넥티드 레이어가 나오는데, 이제 소프트맥스를 총괄하고 우리가 이제 이 자리에서 어떤 파이널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특정 물체, 뭐 예를 들어 코끼리다. 코끼리에 해당하는 그 인덱스가 뭐 예를 들면 1000개 물체 중에 뭐 21번째다. 그럼 21번째 원합 벡터 위치에 그냥 그 로스 펑션은 지금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전제 가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CNN 네트워크가 이미 잘 학습이 돼 있다. 학습이 끝나 있다. 라고 가정을 하자는 겁니다. 그 학습이 잘 끝났을 때, 이 CNN 네트워크가 각 오브젝트들을, 이미지들을 어떤 식으로 인지하고 있는가를 역으로 좀 해부해보자라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그, 소프트맥스 다음에 해당하는 그 값들이 이제 확률로 나오고, 그게 그라운드 트루스하고 매치가 돼서, 클래시피케이션, 로스가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형태로 계산이 되죠. 지난번에 이 장에서 다 배운 내용들입니다. 자, 그때 이제 로스 펑션을 정확하게 계산하지 말고 편의상 그 단계 그 소프트맥스 아웃풋 값에 코끼리에 해당하는 부분의 그레디언트 값이 그냥 1이라고 가정을 하고 백프랍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실제 로스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래서 각 단계별로 백프랍을 하는 건 우리가 뭐 다 했었죠. 백프랍식을 이용하면 뭐 델타 L은 델타 L 플러스 1을 WL의 트랜스포즈를 취하고 액티베이션 값을 엘리멘트 와이즈로 해서 계속 전달하는, 자, 이런 식이었습니다. 자, 이거를 그대로 적용해서 보통 백프랍을 할 때 인풋 레이어를 제한 그 직전에 그러니까 요식을 구한다면 그 첫 번째 레이어까지만 가서 스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방법에서는 첫 번째 레이어에서 스탑을 하는 게 아니고 인풋 레이어까지 간다는 거죠. 근데 이론적으로 인풋 레이어까지 그래도 전달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식을 적용하면. 그래서 적용을 해서 그레디언트가 인풋 도메인에 처음에는 제로 이미지로 시작을 해서 그레디언트가 계산된 것을 여기다 더해줍니다. 그래서 더해준 거를 다시 새로운 이미지가 만들어지겠죠? 그거를 다시 포워드 패스를 통과시키고, 그러면 액티베이션 값들이 또 중간에 다 바뀌겠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쓴 액티베이션 값들이 거의 올 제로일 겁니다. 물론 바이어스 텀이 있어서 올 제로가 아닐 수도 있지만은. 그런데 바뀐 액티베이션 값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똑같은 방식으로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은 이 이미지가 계속 업데이트가 되겠죠? 자, 그런 방식으로 시간이 다 됐네요. 네, 업데이트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업데이트한 결과의 예시를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다루면서 그 의미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출장